우리는 그들의 기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보고 분석해도 그 기술의 정수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단순한 기계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정밀함과 직관, 반복된 실패 속에서 단련된 현장의 감각,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그들만의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전차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 터지기 전에 모든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는 힘이라는 걸,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게르하르트 슈톨츠, 독일 함부르크 방산기술 분석연구소 소속 기술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독일 국방부 산하의 무기체계 연구팀 소속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보유하거나 도입한 주요 무기들의 성능을 분석하고 필요시 역설계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오면서 저는 수많은 무기 시스템을 분석했고 그 과정에서 각국의 기술 수준과 설계 철학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제 책상 위에 한 개의 봉인 문서가 올라왔습니다. 보안 등급은 높지 않았지만 문서의 출처가 꽤 흥미로웠습니다. 폴란드 국방기술협회. 첨부된 내용은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K2 흑표 전차에 대한 상세 기술 사양과 부품 내부 도면이었습니다. 그 문서의 두께만 해도 상당했고 포함된 자료의 범위도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했습니다. 엔진 시스템부터 사격 통제 장치, 심지어는 내부 통신 네트워크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이런 문서가 폴란드에서 독일로 넘어오는 경위는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밀 기술 자료는 양국 간 공식적인 기술 협력 협정이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만 공유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과 한국 사이에는 K2 전차와 관련된 직접적인 협력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술자였습니다. 기술의 경위보다는 기술 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고 저는 곧 문서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지만 눈앞에 펼쳐진 기술 자료는 당장 분석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더욱이 이런 기회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흥미롭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아시아의 기술이 이 정도까지 왔단 말인가. 정직하게 말하면 저를 포함한 독일 기술자들 대부분은 한국의 무기체계를 값싼 대안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빠른 납기, 일정 수준의 성능, 그리고 유연한 협력 방식, 그 정도가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의 전부였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와 같은 서구의 주력 전차들과 비교하면 한 단계 낮은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K2를 분석하면서 저는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기동성과 안정화 시스템, ISU를 기반으로 한 충격 흡수 기술, 그리고 2km 거리의 표적을 주행 중에 명중시킬 수 있는 연산 알고리즘까지. 이건 단순한 수출용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철저히 설계된 실전형 전차였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실제 전투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져 있었고 이론적 성능보다는 현실적 운용성에 중점을 둔 설계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사격 통제 시스템의 구성은 저희가 보유한 레오파드와 비교해도 몇몇 요소에서는 뒤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더 직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복잡한 조작 절차 없이도 빠르게 목표를 포착하고 사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인터페이스는 실제 전투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독일식의 정교함과는 다른 방향의 완성도였지만 그 나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분석을 거듭하며 제 안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심으로 만든 무기다. 단지 팔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전장에서 아군을 지키기 위해 설계된 무기. 그 철학의 차이가 디지털 선의 흐름 하나, 전자부품의 배치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진정성과 실용주의가 기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그것이 K2를 단순한 무기가 아닌 철학이 담긴 기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기술이 폴란드로부터 건네받은 것이었다는 사실이 곧 어떤 갈등의 씨앗이 될지를요. 그리고 이 분석이 제 인생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커다란 균열의 시작이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을 분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신뢰와 배신, 그리고 철학의 충돌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분석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는 기술 도면 속 몇 개의 세부 부품에서 미세한 수정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계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본래 설계와는 명백히 다른 손길이었습니다. 원본 설계도와 제게 전달된 자료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는 단순한 버전 업그레이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레이더 연동장치 근처에 회로가 한국형으로 표시돼 있었으나 그중 일부 표기는 저희 독일식 명령 규칙과 혼재돼 있었습니다. 어느 쪽에서 정리한 자료인지 문서 자체가 일관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건 이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문서라면 당연히 한국식 표기법을 따라야 하는데 왜 독일식 용어들이 섞여 있는 건지, 더욱 이상한 것은 그 독일식 표기들이 우리 연구소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분류 체계와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원자료를 검토했고 그제야 문서 안에 작은 바코드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보는 코드였지만 한국의 방산업체 내부에서 쓰는 사내 문서 형식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 바코드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서 관리 코드가 아니라 접근 권한과 보안 등급까지 포함된 복합 정보 코드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문서 혹시 외부 유출이 아니라 내부에서 나온 건가? 한국 업체의 사내 문서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독일까지 전달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기술 협력이라면 별도의 공유 문서 형식을 사용했을 것이고 이런 내부 관리 코드가 그대로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출된 자료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상부에 문의했고 몇 시간 뒤 도착한 답변은 간결했습니다. 문의 종료. 문서 출처에 대한 접근은 불허된다. 그 답변의 차가운 톤과 단호함에서 저는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만약 정당한 경로로 입수한 자료라면 굳이 이렇게 입을 다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제 분석 보고서가 상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보류 중이라는 말만 반복됐고 제 프로젝트 파일은 어느 순간 팀 공유망에서도 삭제됐습니다. 그제야 저는 느꼈습니다. 무언가 숨겨지고 있다는 걸. 제가 무심코 발견한 그 작은 단서들이 예상보다 훨씬 큰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부의 이런 반응은 분명히 뭔가 민감한 사안이 개입되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우연히 들른 내부 회의에서 다른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묻는 걸 들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흑표 기술 일부를 제공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방안이 싸늘해졌고 회의 책임자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런 질문은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지 말죠. 그 순간의 분위기는 마치 금기를 건드린 것 같았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에서 불편함과 경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대화를 통해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전달된 K2 기술 자료는 정말로 폴란드를 통해 들어온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그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모든 사람들이 이토록 조심스러워하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기술적 이슈를 넘어서는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문득 한국 측의 반응을 떠올렸습니다. 이런 기술 유출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 항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을 뒤져봐도 국제뉴스를 찾아봐도 이와 관련된 어떤 보도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언론도 정부도 심지어 관련된 업체조차도 단 한마디의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모른 척한 건지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지 저는 점점 후자에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이런 조용한 대응은 분노나 당황이 아니라 깊은 실망과 냉정한 판단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기술은 단순한 전차의 설계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라는 이름으로 전달된 기술이었고 그 신뢰를 배신한 자들의 손을 거쳐 제 책상 위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이 분석이 단순한 기술 검토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건 누군가에겐 경고였고 누군가에겐 실망이었으며 저 같은 기술자에겐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연구소 상층부에서 소규모 비공식 기술 검토 회의가 열렸고 저도 동석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그동안 분석해온 K2 전차 관련 자료를 독일식 무기체계와 어떻게 통합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자리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수한 기술적 검토였지만 참석자들의 면면을 보니 단순한 기술 회의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주요 방산업체 대표들까지 참석한 것을 보면 이미 어떤 방향성이 정해진 상태에서 열리는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위기는 이상하게 흘렀습니다. 처음 발표한 선임 기술자가 입을 열자 곧바로 한 장관급 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복잡하게 보지 말죠. 필요한 건 효율성과 호환성입니다. 저는 그 말에서 본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기술의 정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왔고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쓸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기술자로서 저는 그런 접근 방식에 깊은 우려를 느꼈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능의 집합체가 아니라 설계 철학과 운용 개념이 함께 어우러진 하나의 완성된 체계입니다. 특히 K2 전차의 경우 한국의 지형적 특성과 전술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독특한 설계 사상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이를 단순히 부품 단위로 분해해서 독일식 체계에 끼워 맞추려는 시도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 말에 반응한 또 다른 기술자가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은 한국의 고유 기술 구조입니다. 무단 복제하거나 개량하려 들 경우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이 그는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제지당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 단호한 제지에서 저는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이나 안전성보다는 다른 고려사항들이 우선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는 점점 묘한 기류로 흘렀고 마치 누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을 정해놓은 것 같았습니다. 분석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 회의는 기술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전략을 기술로 정당화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참석자들은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예정된 발언을 하고 있었고 진정한 기술적 토론은 애초에 기대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 중간중간 오가는 대화들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받은 기술 자료를 독일과 공유하기로 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었고 이번 회의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사전에 정리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점들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회의 말미 한중령이 제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폴란드 쪽에서 이 자료들 어디까지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는 말끝을 흐렸지만 그 질문 하나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 문서는 폴란드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맞습니다. 그것도 공식적인 공유가 아닌 모종의 경로를 통해. 그의 질문 톤에서 이것이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폴란드와 한국은 기술 협력의 기본 틀 위에 엄격한 비밀 유지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쉽게 기술을 넘기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폴란드는 의도했든 아니든 무언가를 넘긴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걸 받은 겁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서 국제적인 신뢰관계에 금이 가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를 보면 그런 윤리적 고민보다는 실용적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일인가? 우리는 늘 기술 강국이라 자부했지만 지금 제 책상 위에 놓인 기술들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받아놓고 우리는 원본보다 더 낫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실이라면 너무 비열한 일이었습니다. 더욱 괴로웠던 것은 한국의 침묵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을 공유했는데 그것이 제3국으로 유출되었다면 분명 격렬하게 항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마치 실망을 넘어서 체념에 이른 것 같은 그런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연구소 외곽 건물에서 진행된 비공식 교류 세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나토 기술 연계 세미나였지만 실상은 폴란드 방산청 실무자들과 독일 기술진 간의 조율 자리였습니다. 이런 세미나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도 어딘지 모르게 경직되어 있었고 준비된 자료들도 평소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거기엔 기술 이전과 관련된 논의도 포함돼 있었고 저 역시 현장에서 K2 전차 관련 문서가 은밀히 돌고 있다는 걸 처음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별도로 마련된 테이블에는 각종 기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상당 부분이 한국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 자료들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자유롭게 열람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것의 출처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폴란드 측 인사가 USB를 조심스레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이건 단순한 내부 테스트 결과입니다. 독일 측에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 말투는 지나치게 가볍지도 너무 경계하지도 않은 묘한 균형 위에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처리하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약간의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명확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한편이고 한국은 이제 우리의 외부 파트너일 뿐이라는 듯한 그런 기류.
폴란드는 자신들이 서구 진영의 일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국과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격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는 매우 계산된 접근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독일 국방장교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옆에 앉은 고위 기술관은 무심한 듯 좋습니다. 단 공식 채널로는 이 내용 언급을 삼가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이미 계획된 시나리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폴란드의 제안도, 독일의 수용도, 심지어 이 비공식적인 분위기까지도 모두 의도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혜택을 취하려는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받은 신뢰를 이곳에서 기술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필요로 했던 건 기술이었고 납기였고 단가였습니다. 신뢰나 동맹, 철학 같은 말은 협상 초기에만 통용되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의 공급업체에 불과했고 그 공급업체에서 얻은 것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다른 곳에 넘기는 것도 당연한 비즈니스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폴란드 인사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우린 어쩔 수 없었어요. 독일도 원했고 우리도 독일과 가까워질 필요가 있었죠.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변명의 뉘앙스가 강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선택을 정당화하려는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국제관계에서는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국도 우리를 믿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동맹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말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맞는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게 정당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이 폴란드에 보여준 성의와 개방성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의 말이 단순한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폴란드 현지 언론에 실린 짤막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K2 개발 중단설 부인, 한국과 협의 순항 중 그 문장을 읽고 저는 조용히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그 기사 어디에도 오늘 회의에서 오간 이야기들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것과 실제 진행되는 것 사이의 괴리가 이토록 클 수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이 모든 일이 누군가의 입장에선 국익일 수 있어도 제게는 처음으로 부끄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술자로서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도덕심이 동시에 흔들리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단순히 기술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복잡한 국제적 배신의 목격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내부 메신저에 보안 등급이 걸린 문서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속해 있던 분과의 총책임자였습니다. 문서의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기술 해석 불가, 역설계 중단 보고. 그 제목만 봐도 우리가 지난 몇 개월간 진행해온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세 줄 요약된 결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조는 이해했으나 구현은 불가능. 기술적 간극 존재. 자체 개발 전환 바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연구소 안에서 암암리에 진행되던 K2 전차 핵심 장비에 대한 분석, 센서 배열, 전자장치, 통합 사격 제어 알고리즘까지 우리가 손에 쥐고도 손에 넣지 못한 기술이라는 사실이 결국 문서 하나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최고 기술진들이 몇 개월에 걸쳐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참담한 실패로 끝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문서를 자세히 읽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단순히 기술적 복잡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K2 전차의 각 시스템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나의 부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자료만을 가지고 있었고 전체적인 설계 철학은 파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일이나 미국의 전통적인 설계 방법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실전 경험과 현장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한 독창적인 해결책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기술 체계로는 해석이 불가능한 영역이었고 그래서 역설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정확히는 즉시 본부로 복귀하라는 단문 메시지였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은 없었지만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역설계 실패 보고서와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제 책상은 말끔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상자에 담겨 있었고 제 이름이 적힌 명찰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 겪는 것이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프로젝트의 구성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조직의 구성원도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자는 조용히 서류 2장을 내밀었습니다. 기밀 유지 서약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인사조정 통보입니다. 그 문장은 해임보다 더 조용한 배제였고 전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상 저는 더 이상 이 조직의 내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며칠 전 남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여기요, 당신이 쓴 거. 그는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이 강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나라다. 그 문장을 다시 들으니 새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기술적 분석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정치적 함의를 가진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는 책상에 문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파장을 부르는지 당신은 모르는 것 같군요. 우리는 지금 독일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당신 보고서가 지금 상부에 도착했다는 게 무슨 뜻일지 생각해 보시죠. 그의 말에서 저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술적 진실을 말하는 것과 조직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실감이 났습니다. 제가 쓴 문장은 단지 기술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제를 불편하게 만드는 판단이었고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기술자가 아닌 관리가 불가능한 이질분자였습니다. 조직에서는 진실보다는 일관성을, 객관성보다는 충성도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 저는 사실만 말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은 곧 정치였고 분석은 곧 선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연구실을 잃었고 제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 조국이 기술을 다루는 방식에 처음으로 의문을 품게 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의 기술자였지만 그날 이후로는 진실을 추구하는 한 사람의 인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K2의 회로 구조는 이상하리만큼 단순했습니다. 우리가 보던 서유럽식 패턴과 다르게 명령 구조가 계층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나 미국의 에이브람스 같은 서구 전차들은 복잡하고 정교한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K2의 단순한 구조는 기술력 부족의 결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계속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저는 그 단순함 속에 숨은 정교한 의도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술은 복잡하게 짜인 고급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 중심의 실용성과 전시 운용 조건을 우선한 철저한 현장 기반 시스템이었습니다. 복잡한 계층 구조 대신 직관적인 연결 방식을 택한 것도 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고려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저는 이 구조가 현장에서 사는 기술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론적 완벽함보다는 실전적 효율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설계 철학은 전장에서 고장나지 않는 것과 고장나더라도 빨리 고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정밀공학이나 미국의 하이테크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었지만 그 나름의 완성도와 실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설계 사상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동시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탄도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그날 저희 분석팀에 새로운 자료가 전달됐습니다. 폴란드 기술협력부가 제공한 추가 부품 도면과 시뮬레이션 로그, 서류상에는 양국 기술 교류에 따른 공유 자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부 문서에는 한국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기술 용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심지어 한국어 주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한국이 의도한 공유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는 우리가 분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관 중이던 한국 기술 자료를 우리를 설득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협정 위반이었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배신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신뢰를 바탕으로 받은 기술을 제3국에 유출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받은 데이터엔 제어칩 통신 규격 해석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달 내내 매달렸던 분석 항목이었고 아직 완전히 풀지 못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기쁨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얻은 정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오후 내부 전산망에서 짧은 보고서를 하나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포함된 보고서였고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기술자는 대상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러나 구조만으로 그 철학은 복원되지 않는다. 저는 그 문장을 남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제 노트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내부 메모로 남긴 단상들을 보고서에 인용했고 그 말은 지금 제가 마주한 불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통해 저는 제가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까지도 조직의 관리 대상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상의 감독을 넘어서는 것이었고 저에 대한 불신과 경계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은 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보지 않고 있었고 제 모든 활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기술을 훔쳤다는 죄책감이 아니라 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였다는 불안감을. 우리는 한국의 기술을 손에 넣었지만 그 기술의 본질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자로서도 인간으로서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독일과 폴란드가 공유한 그 침묵의 유착에서 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일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정한 기술 발전이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025년 저는 산업부의 지인을 통해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이 다시 임박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폴란드 국방부가 현대로템 측에 협의 재개를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벌어진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의혹으로 양국 관계가 크게 훼손된 상황에서 폴란드가 다시 한국에 손을 내민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그 지인은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폴란드는 불과 1년 전 한국의 기술을 독일에 전달한 의혹으로 인해 양국 간 신뢰에 깊은 균열을 남긴 당사자였습니다. 한국은 항의하지 않았고 해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품 납기 일정을 늦췄고 신규 기술 협의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조용한 대응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지속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K2의 부품을 분석하고도 역설계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에 걸쳐 진행한 분석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한국 기술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에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폴란드도 독일을 통해 자립형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면 폴란드 혼자서는 더욱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었고 미국과 유럽은 자국 중심의 방산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는 납기가 너무 길었고 미국의 에이브람스는 가격이 너무 비쌌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닌 즉시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결국 한국의 K2뿐이었습니다. 폴란드의 상황은 점점 더 절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었고 기존의 구식 전차들로는 현대전에 대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서구의 전차들은 성능은 우수했지만 납기와 가격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폴란드는 자신들이 배신했던 바로 그 상대방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힘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기술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누가 그것을 믿고 되돌아온다는 것, 그건 단순한 기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간, 효율, 명중률, 납기, 그 모든 요소가 합쳐진 신뢰의 총합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구축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배신당했을 때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처리한 것이 오히려 그들의 위상을 더욱 높였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다시 한국을 찾고 있지만 그 문이 예전처럼 열려 있을지는 미지수였습니다. 한국은 묻지 않았지만 기억하고 있었고 화내지 않았지만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신중한 판단의 결과였습니다. 한번 신뢰를 배신한 상대에게 다시 같은 수준의 신뢰를 보여줄 이유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 사이에 침묵의 메시지처럼 퍼지고 있다는 것을 폴란드는 아직 모르는 듯했습니다. 한국의 조용한 대응은 단순히 폴란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과 협력하고자 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신뢰를 배신하면 두 번째 기회는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한국의 전략적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원칙을 관철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히려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례였습니다. 폴란드는 곧장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는 1차 계약에 대한 감사를 기반으로 2차 계약은 보다 공정한 조건 아래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고, 현지 언론은 기술 협력의 본질은 신뢰라며 자신들을 옹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의 의미는 찾아볼 수 없었고, 단지 새로운 협상을 위한 포장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한 것도 한국을 향해 사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위신을 지키면서도 계약을 되살리고 싶은 조급함만이 느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독일의 참여는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독일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않은 채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하고 있었고, 이는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애매한 태도가 더욱 불신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의 일부 인사는 현지화 비중을 더 높여야 한다. 한국에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안보보다 주권에 있었고 협력보다는 통제에 가까웠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표면적으로는 자주적 방산 정책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발언들이 나올수록 폴란드의 절박함만 더욱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그 말들은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들이었습니다. 몇 달 전 독일 방산 기술 세미나에서 레오파드 전차 개발 책임자가 했던 말과 너무도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 종속은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 현지 생산 능력 확보가 우선이다. 파트너십은 상호 대등한 관계여야 한다 같은 표현들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확신했습니다. 폴란드의 일부는 여전히 한국을 파트너가 아닌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한국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업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파트너였는데, 폴란드는 여전히 단기적인 이익과 기술 확보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협력은 불가능했습니다. 협상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K2PL 현지 생산 비중은 줄어들었고 기술 이전 관련 항목은 계약서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정확히는 신뢰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폴란드에게 이전과 같은 수준의 기술 공유나 협력을 제공할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당연한 결과였지만 폴란드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변화였을 것입니다. 한국의 새로운 조건들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완성품 수출 위주로 계약 구조가 변경되었고 기술 이전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었습니다. 현지 생산도 조립 수준에 그쳤고 핵심 부품들은 여전히 한국에서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원했던 기술 자립과는 거리가 먼 조건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폴란드는 전차가 필요했고 한국은 수출을 거부하진 않았지만 예전처럼 손을 잡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냉정하고 현실적인 비즈니스 관계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과거의 따뜻했던 파트너십은 사라지고 순수한 공급업체와 구매업체의 관계만 남게 된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것이 얼마나 큰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 말없이 전하는 하나의 원칙을 이해했습니다. 신뢰는 줄 수 있어도 한 번 잃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원칙을 넘어서 인간관계의 기본 법칙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이 원칙을 국가 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고 그 일관성이 오히려 그들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대응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원칙적인 대응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신뢰는 한번 깨지면 복구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메시지는 전 세계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측은 독일과의 기술 협력 강화를 말하면서도 이상하리만치 한국을 의식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협력국입니다. 단순한 제조 파트너가 아닙니다. 신뢰 회복은 상호 노력의 문제입니다. 기술 협력의 불균형은 향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들의 입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성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느낌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을 말하면서 실제 내용은 조정과 통제였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고 싶어 했고 기술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필요한 것은 계속 얻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매우 모순적인 접근이었지만 그들은 이를 균형 있는 협력이라고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한국을 이용하면서도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이기적인 전략에 불과했습니다.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본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는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과거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식으로 정당화하려 들었습니다. 진정한 반성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새로운 이익을 얻기 위한 전술적 접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저 계산하고 조건을 조절하며 관계 유지라는 말을 외교적 포장지로 싸매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와 국방부의 공식 발표들을 보면 마치 기술 유출 사건이 단순한 오해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단지 시간이 흘러 급박한 현실적 필요에 의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폴란드 기술팀이 회의에서 꺼낸 보고서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통신장치와 전자모듈 관련 기술 자료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독일식 표기 체계로 바꿔본 시뮬레이션 결과가 담겨 있었고 이에 부족 예상치 못한 작동 패턴 같은 주석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여전히 한국 기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그 보고서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보유 기술로는 독자적 구현 불가, 원본 기술에 대한 지속적 접근 필요, 대안 기술 개발을 위한 추가 정보 요구 같은 표현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사실상 폴란드가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폴란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기술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그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기술이라는 것이 단순한 정보나 도면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그 대신 폴란드는 다시 계약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고 독일은 여전히 참조라는 모호한 단어 뒤에 숨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의 실패를 솔직하게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기술에 대한 잘못된 접근 방식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때 저는 기술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무기를 사고 파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관계를 만드는 문제야. 기술 이전이나 무기 수출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국가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관계 구축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책임을, 그리고 신뢰를 건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일방적으로 파기된 채 다시 돈의 언어로만 복구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선의와 신뢰를 모독하는 행위였고 동시에 진정한 협력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어리석은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날 밤 저는 제 보고서에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기술은 이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술이 지닌 맥락과 철학까지 이해하려면 먼저 신뢰를 지켜야만 한다. 그 문장은 출고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의 승인 단계에서 멈췄고 이후 다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 말이 언젠가 누군가에겐 진짜 기술보다 더 무거운 의미로 남을 것임을.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과 신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잃으면 아무리 완벽한 도면과 정보를 가져도 소용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2차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뉴스를 본 것은 한 독일 국방 전문지의 온라인 헤드라인을 통해서였습니다. 화면에는 K2 전차 폴란드로 다시 간다는 문장이 큼지막하게 떠 있었고 그 밑에는 독일 레오파드의 복잡한 납기와 예산 문제로 결국 한국이 선택됐다는 해설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다시 떠올렸습니다. 기술 문서가 오가던 그 회의실, 폴란드 기술자들이 조용히 인쇄물을 넘기던 모습, 독일 군수본부의 자료실에서 문제 없는 통과라는 도장을 찍던 상관의 표정. 우리가 무언가를 얻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얻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분석하려 했던 K2 전차의 기술은 결국 완전히 해독되지 못했습니다. 구조는 파악했지만 원리는 이해하지 못했고 부품은 분해했지만 철학은 복원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기술진들이 달려들어도 한국 기술자들의 사고방식과 설계 철학까지는 훔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술이란 단순한 정보의 집합체가 아니라 수많은 경험과 지혜가 축적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말없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판단은 군사력도 아니고 성명서도 아니었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이들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배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단순히 계약이 중단된 것이 아니라 관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2차 계약에서 한국은 조건을 바꾸었습니다. 기술 이전은 축소되었고 폴란드의 현지 생산 요구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주는 대신 이제는 전적으로 운용 능력과 사후 관리에서 주도권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계약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를 잃은 자들이 다시는 원위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였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한국의 고객일 뿐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기술 공유나 공동 개발 같은 협력적 관계는 완전히 사라지고 순수한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원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대안들은 모두 현실적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회복이 아니라 전차가 필요한 이들의 조용한 귀환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결국 독일로부터 받지 못한 것을 다시 한국에게서 받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처럼 손을 내미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냉정한 계산과 현실적 필요에 의한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현지 생산 비중은 줄었고 기술 이전 항목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조건부 협력이라는 표현 뒤에는 한국의 명확한 선긋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저 팔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선택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인지를.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더 이상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신뢰와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끝내 K2의 원리를 명확히 분석하지 못한 채 레오파드 시리즈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자존심은 지켰을지 몰라도 신뢰는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오만함과 경솔함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변하지 않은 단 하나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의하지 않았고 누구를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먼저 상대의 태도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자였던 저는 언젠가 이 일이 역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누군가는 K2 전차의 궤도만 보겠지만 누군가는 그 궤도가 지나간 관계의 흔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그 누구도 한국을 결코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신뢰와 책임, 그리고 기술.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진 진정한 무기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